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아내를 울리지 마세요. 그 눈물이 식으면 마음도 식으니까요. 이런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젠 몸이 알아서 깨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저는 이불을 살며시 젖히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 방문을 여는데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는 기척이 들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다시 코 고는 소리. 거실로 나와 불을 켜니 어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깨끗이 닦아둔 싱크대가 보였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이미 어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아들 민우가 아침마다 찾는 김치볶음밥, 며느리 지혜가 손자 준호에게 먹이라고 부탁한 단호각죽. 도마 위에 팔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샥샥샥. 파 써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온전히 저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시간. 하지만 동시에 이 고요함이 주는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족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것. 고등어를 팬에 올리자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환풍기를 틀고 저는 된장찌개 냄비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밥솥에서 나는 김 빠지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어우러져 아침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결혼 초 25살의 저는 남편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어라고 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엄마 밥 맛있어 라고 외치며 숟가락을 들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말들이 사라진 것이 6시 20분. 상을 다 차리고 남편을 깨우러 갔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여전히 코를 고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이 남자, 30년을 함께한 이 사람. 한때는 설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익숙한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밥 다 됐어요. 남편이 눈을 뜨며 투덜거렸습니다. 몇 시야? 아, 알았어. 나갈게. 대답은 그뿐이었습니다. 고마워도 없고 수고했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 부부를 깨우는 것은 며느리의 몫이었지만 요즘 지혜는 밤에 아이 돌보느라 지쳐서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지혜야, 아침 먹어야지. 안에서 며느리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어머님, 잠깐만요. 준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준호 안아줄게. 너희는 씻고 나와.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지혜는 저를 대할 때마다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육아에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울고 있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왔어. 우리 준호. 배고팠구나. 준호의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 앞에서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아들은 휴대전화를 보고 며느리는 준호에게 이유식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많이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고등어를 한 점 입에 넣고 씹더니 신문을 넘겼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잘 구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먹을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 존재는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불편한. 아들이 휴대전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회사 동료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엄마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면서 낯선 사람과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아들.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지혜야, 찌개간 괜찮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준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형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조차 관심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아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제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파고들 듯 꽉 끼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이 반지. 이제는 살이 불어 빼고 싶어도 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갔다 올게.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잘 다녀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10시가 되어서야 지혜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준호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지혜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준호를 제 품에 안겨주고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혼자 손자와 함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달 학비 좀 붙여줘. 급해. 사랑해. 학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대학원 학비는 저희 부부가 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왜 여자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냐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딸만큼은 제가 하지 못한 공부를 계속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뒤에 붙는 학비 요청. 이것이 사랑일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호를 재우고 저는 잠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일주일쯤은 불편하겠지요. 밥 차리는 사람이 없고 빨래하는 사람이 없고 아이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곧 적응할 겁니다. 며느리가 아침밥을 차리거나 남편이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아들이 외식을 하거나 결국 세상은 돌아갑니다. 저 없이도.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저녁은 저희끼리 밖에서 먹고 올게요. 민우 오빠가 외식하자고 해서요. 갑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혜는 준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곧 아들 부부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아빠한테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준비하던 저녁 재료를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먹을 저녁. 뭘 해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남편이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저녁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것은 왜 눈물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가 저녁은? 이라는 그 당연한 질문이 30년의 무게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은? 저녁은 준비했어요. 당신과 아들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아들 부부는 갑자기 나가버렸고 당신은 회식한다는 말도 없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녁은? 이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프냐고 묻는 남편. 네,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진 제 존재가 공기처럼 취급받는 제 삶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남편은 제 눈물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물소리가 제 흐느낌을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라면을 먹고 잘 먹었어라는 말도 없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들어 올려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반사되는 반지. 한때는 반짝이던 은빛이었는데 이제는 변색되고 흠집투성이가 되어버린 이 반지. 30년의 세월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 반지. 저는 이 반지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반지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묶어둔 족쇄. 저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아내, 엄마, 할머니, 아니면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의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 눈물이, 제 마음이 이렇게 당연하게 무시당한 걸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눈물이 언젠가 마를 것이라는 것을, 눈물이 마르면 마음도 마를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라는 것을. 새벽 2시,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다시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다시 아침을 준비하고 또다시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다시 혼자 외로워해야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 눈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 아니면 제 마음이 완전히 식기 전까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새벽 5시 30분.
하지만 오늘의 저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아침을 부엌에 서서 칼을 들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마 위의 문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눈물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썰었습니다. 물을, 팔을, 두부를 기계처럼 움직이는 제 손.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동작들. 국을 끓이고 밥을 퍼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아들 부부를 깨우고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침묵하는 식탁. 남편은 신문을, 아들은 휴대전화를 보고 며느리는 준호를 돌봤습니다. 아무도 제 부은 눈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이야. 늦을 거야. 또 회식? 알겠어요. 남편이 나가고 아들이 나갔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병원 가야 해서요. 준호 좀 봐주세요. 또다시 통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혜가 멈칫하며 덧붙였습니다. 참, 그리고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으시잖아요. 그거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병원 예약을 오늘로 잡아놔서.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석 달 만에 잡은 약속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요즘은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소중한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 어제 미리 말해뒀던 약속. 지혜야, 그건 내가 석 달 전부터 잡아둔 약속인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쩌죠? 병원 예약을 변경하면 또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양해 구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친구분들이시면 이해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며느리. 저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냥 이해해 줄 거라고. 알았어. 내가 약속 미룰게.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전 준비하고 나갈게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아. 나 수진이야. 미안한데 오늘 점심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또? 이번이 벌써 3번째야. 너 요즘 어떻게 사는 거야? 미안해. 며느리가 병원 가야 해서 손자 봐줘야 해.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너 인생은 어쩌고? 맨날 가족, 가족. 너는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없냐고. 있긴 합니다. 여기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안해, 영숙아. 다음에 꼭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이는 50대 중반의 여자.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준호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저는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제 공간은 어디일까요? 부엌? 아닙니다. 그곳은 가족을 위한 공간입니다. 침실? 아닙니다. 그곳은 남편과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거실? 아닙니다. 그곳은 가족 모두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저만의 공간은 없습니다. 이 집 어디에도 오롯이 제 것인 공간은 없습니다. 오후가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준호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어. 지혜가 준호를 안아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오늘은 딸 서연이도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딸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서연아, 많이 먹어. 서연이 저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딸만 알아봤습니다. 제 지친 얼굴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서연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진짜 신기해. 매일 이렇게 밥 차리고 집안일하고 엄마 인생은 없는 거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민우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이 오빠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실이잖아. 엄마는 항상 우리 위주로만 살아. 엄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엄마 꿈이 뭔지 아무도 몰라. 아니, 관심도 없어. 며느리 지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가족 챙기는 게 좋아서 하는 거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 좋아서 하는 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좋아서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자를 돌보고 제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고 제 꿈을 포기한 걸까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엄마 마음을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야, 지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저는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해? 진짜 괜찮은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냐고?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먹자. 밥 다 식겠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고 아들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인생은 없는 거야?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는 곳. 그곳에 제 낡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25살에 제가 쓴 일기장.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95년 3월 5일. 오늘 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너무 기뻐서 울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화가가 되고 싶다. 내 그림으로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7월 12일. 오늘 진수 오빠를 만났다. 오빠는 내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했다.
나는 화가가 될 거라고 했다. 오빠가 웃으며 응원한다고 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겼습니다. 1996년 2월 14일. 결혼을 하기로 했다. 진수 오빠가 프러포즈를 했다. 행복하다. 하지만 오빠 부모님이 결혼하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신다. 며느리가 학교에 다니는 건 집안 체면에 안 좋다고. 진수 오빠는 부모님 뜻을 따르라고 한다. 고민이 된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6년 4월 20일. 결혼식을 올렸다. 학교는 그만뒀다. 진수는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니까. 그 다음 페이지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쓸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없어졌으니까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 모두 미완성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붓을 들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스케치북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들을까봐. 그래서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 전에 묻어버린 제 꿈, 포기해버린 제 열정, 사라져버린 제 정체성. 저는 누구일까요? 한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거울을 찾았습니다. 창고 구석에 있는 낡은 거울.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55년을 살아온 이 얼굴. 30년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살아온 이 얼굴. 하지만 저는 이 얼굴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나요? 언제부터 눈빛이 이렇게 죽어 있나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5살의 한수진은 어디로 갔을까요? 꿈 많고 열정 많고 웃음 많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거울 속에는 그저 지친 50대 아줌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일기장과 스케치북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자 돌보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겠지요. 제가 없는 하루가, 아니, 제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루가. 손을 들어 올려 결혼 반지를 봤습니다. 달빛에 반사되는 반지. 변색되고 흠집 난 이 반지. 30년의 무게가 담긴 이 반지. 저는 반지를 빼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살이 불어서 관절이 굵어져서 이제는 영원히 빠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이 결혼 생활에, 이 가족에게 영원히 묶여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로, 필요할 때만 찾는 여자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여자로. 하지만 언젠가는 이 눈물도 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면 제 마음도 마를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눈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또다시 보이지 않는 하루를 위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새벽, 똑같은 아침, 똑같은 하루.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쳐버린 마음일까요?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친 얼굴,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빛. 저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똑같이 유지해온 단발머리. 남편이 여자는 단정해야 한다며 좋아했던 스타일.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며 강요했던 모습. 샥샥샥. 가위질 소리가 욕실에 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짧게, 더 짧게 잘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50대 중반의 여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을 한 여자. 이상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 머리를? 네, 잘랐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누가 자르래? 나이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이상해. 이상하다고.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한 일이 이상하다고. 좋아서요. 좋아서? 에휴, 요즘 당신 이상해. 갱년기야, 갱년기.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갱년기. 모든 것을 그 한마디로 치부해버리는 남편. 제 마음이, 제 변화가 그저 갱년기 때문이라고. 식탁에 앉은 아들도 저를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엄마, 머리. 왜 그렇게 잘랐어요? 바꾸고 싶어서. 며느리 지혜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짧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 결혼식 사진 찍을 때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제 머리는 제 것이 아니라 가족 사진을 위한 것이었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한 선택이었는지.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그 낡은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스케치북과 색연필, 물감들. 모두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들.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탁자를 펼치고 스케치북을 올려놓고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얼마만일까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손이 떨렸습니다. 선이 떨려서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나무를 그렸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사계절 변하는 그 나무를 매일 보면서도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나무의 가지, 잎사귀, 그 아래 그림자까지.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저였습니다. 한수진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한수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준호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림 그려. 지혜가 제 그림을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취미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준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장 봐야 해서요. 또 손자. 항상 손자. 지혜야, 엄마도 지금 뭔가 하고 있잖아.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림은 나중에 그리시면 안 되나요? 준호는 지금 배고파하는데.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지혜는 준호를 제게 안겨주고 나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저는 준호를 안고 스케치북을 바라봤습니다.
미완성인 그림. 다시 미완성으로 남을 그림. 왜일까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방해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제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저는 평소보다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상을 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고기는? 피곤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피곤해? 집에서 뭐 했다고 피곤해? 집에서 뭘 했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자 돌보고. 그런데 뭘 했냐고. 아들 민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머리도 이상하게 자르고, 그림 그린다고 집안일은 대충 하고, 그림 그린다고 집안일을 대충 한다고. 30분, 고작 30분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먹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가웠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저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딸 서연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건 문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쓰러질 뻔한 것도 모르는 듯이, 아니, 알면서도 관심 없는 듯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자. 나 시간 낼게. 괜찮아.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해. 안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하지만 제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그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미완성인 나무 그림. 저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나뭇가지, 잎사귀, 그림자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완성한 첫 그림.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파. 정말 아파. 하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걱정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더 슬펐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통증을 참고 눈물을 참고 그렇게 밤을 견뎠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5시 30분.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는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마 위에 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썰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칼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피가 흘렀습니다. 붉은 피가 도마 위로, 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아니면 제 처지가 서러워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혼자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왜 온 걸까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이래? 손에서 피가. 서연이 급히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베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이거 봐. 상처가 깊어. 병원 가야 돼. 아니야. 밴드만 붙이면 돼. 서연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엄마는 아프면서도 참는 거야? 왜 힘들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참지 않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가족들이 불편해하니까요. 제가 괜찮지 않다고 하면 짐이 되니까요. 서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저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울었던 제가 이제야 누군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알아, 엄마. 나 알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딸과 엄마,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두 여자.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 눈물이 식기 전에 뭔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서연의 설득으로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내과 의사 선생님이 제 말을 듣더니 여러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심장에 무리가 많이 왔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서 부정맥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선생님, 약 먹으면 괜찮아지나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무리한 일 피하기. 특히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도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들 부부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처방받은 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쉬어. 내가 저녁 할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엄마, 나도 할 수 있어. 그냥 오늘 하루만 쉬어줘. 응? 저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오후에 누워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님, 저녁 시간이에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가 했어? 네, 아빠. 엄마 오늘 좀 안 좋으셔서 제가 했어요. 안 좋아? 뭐가 안 좋은데?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갔다 왔어요. 심장이 안 좋대요. 스트레스랑 과로 때문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심장? 그게 무슨 소리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무리했나 봐요. 별거 아니긴. 그럼 약 먹으면 되는 거야? 약 먹으면 되냐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남편. 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도와줘야 한다고요. 아들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별거 아니라잖아. 왜 넌 맨날 과장하고 그래? 과장? 오빠 엄마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몰라? 아빠랑 오빠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러면서 엄마가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이래?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야, 지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엄마한테 너무 무심해요. 며느리 지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래도 좀. 어른 앞에서. 언니도 그래요. 맨날 어머니한테 준호 봐달라고만 하잖아요. 어머니가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그만.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맨날 자기만 참아? 먹자. 밥 다 식겠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서연이 만든 김치찌개는 싱거웠고 계란말이는 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저를 위해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을 먹으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고,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하고, 여전히 손자를 돌봤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이틀 정도는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곧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가 되어 지혜가 나갔습니다. 또 친구를 만난다고. 저는 준호를 안고 거실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이건 아까보다 더 심합니다. 준호야. 저는 준호를 소파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준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암흑. 어머님, 어머님.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준호야, 괜찮아, 괜찮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암흑.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흰 천장, 소독약 냄새, 삑삑거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 옆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깼어? 여기가 응급실이야. 엄마가 집에서 쓰러졌어. 언니가 발견했어. 쓰러졌다고.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입원해야 한대.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대. 입원. 안 돼. 집안일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커튼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의사가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그게 병원비가 좀 나올 텐데. 병원비. 제가 쓰러졌는데 처음 나온 말이 병원비. 아들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나아야 돼요. 집안일 누가 해요? 저희도 회사 다니는데. 집안일. 제가 아픈데 걱정하는 것은 집안일. 며느리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준호는 어떡하죠? 제가 아이 혼자 돌보기 힘든데. 손자. 제가 쓰러졌는데 걱정하는 것은 손자 돌봄.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없는 그들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데 집안일, 병원비, 준호?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서연아,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요? 30년 동안 엄마가 우리 위해 희생한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아빠는 엄마한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요,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만. 아니에요,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이제 그만 괜찮은 척 하세요. 서연이 가족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이제는 변해야 해요.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도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족, 30년을 함께한 사람들. 하지만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낯선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를 진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수진이라는 한 여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저 필요한 역할만 본 사람들. 아내, 엄마, 며느리, 할머니. 하지만 한수진은 보지 못한 사람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만 남으려 했지만 저는 보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밤하늘인지 30년 동안 저는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래만 보고 앞만 보고 가족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 결혼 반지를 봤습니다. 30년 된 이 반지. 한 번도 뺀 적 없는 이 반지. 저는 천천히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관절이 굵어져서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누를 발라서 천천히 조금씩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지가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햇빛을 못 본 피부는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음반지.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던 것. 이제는 무엇일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눈물이 식으면 제 마음도 식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가족들이 깨닫기를, 아니, 제가 깨닫기를, 저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한수진으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이 처음 오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없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좀 집안일에 서툴러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을 천천히 걸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준호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죠? 제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뭐 먹을까요? 배달시킬까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30년 만에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울고 난 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식었습니다. 차갑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7시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가족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잔 마셨습니다. 각자 알아서 먹어. 네. 시리얼 있잖아. 빵도 있고. 알아서 먹어.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뭐 사올까?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우유를 다 마시고 거실로 갔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준호 좀. 저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못 봐줘. 내가 알아서 해. 네. 하지만 저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요. 그럼 남편한테 부탁하든지 아니면 예약 취소하든지.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이러냐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하지만 지혜야, 준호는 내 손자지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지. 내가 책임져야 해. 나한테만 맡기지 말고. 지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한 것이 후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빨래도 대충 했습니다. 급한 것만 돌렸습니다.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만 했습니다. 손자도 필요할 때만 봐줬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참았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래? 집안이 엉망이잖아. 저는 책을 읽다 말고 남편을 봤습니다. 엉망이면 당신이 치우면 돼요. 나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30년 동안 집안일이라는 회사 다녔어요. 무급으로. 이제 사표 낸 거예요. 사표?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안일, 이제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하고, 민우도 하고, 지혜도 해요. 나도 내 인생 살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신, 정신이 나간 거야? 병원에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요. 오히려 정신 차렸어요. 30년 만에 저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거실을 나갔습니다. 아들 민우도 불만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양말이 없어요. 빨래 안 하셨어요? 내가 빨아. 제가요? 빨래를 어떻게 해요? 유튜브 찾아봐. 요즘 세상에 못 배울 게 어디 있어. 민우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우야, 너 30살이야. 이제 어른이야. 엄마가 언제까지 다 해줄 줄 알았어? 내 아내도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한 줄.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민우는 할 말을 잃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마 제가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순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은 정말 엉망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는 넘치고 바닥은 지저분했습니다.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당신 정말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저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예요. 가정부랑 결혼한 거예요? 뭐? 3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아내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죠. 이제 그거 안 할 거예요. 당신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네, 미쳤어요. 30년 만에 정신 차렸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당신도 집안일하고 나도 내 시간 갖고 평등하게. 평등? 우스운 소리. 난 돈 버는데. 나도 30년 동안 집안일해서 돈 아꼈는데. 가정부 고용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요.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에요. 내가 그만큼 벌었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빼온 그 반지. 저는 반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은반지. 30년의 무게가 담긴 반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증표도 아니고 약속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금속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제 손을 봤습니다. 반지, 어디 갔어? 뺐어요. 왜? 더 이상 낄 이유가 없어서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설마, 네.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0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지만 당신은 나를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아픔을, 내 꿈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여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앉아버렸습니다. 당신, 정말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애들은, 애들은 어쩌고. 애들은 다 컸어요. 이제 우리 걱정할 나이가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25살에 저는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 식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아니라 그냥 무감각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식으면 마음도 식는다고 했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식었습니다. 너무 차갑게.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혼 상담 오셨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30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심한 남편, 당연시하는 가족, 잃어버린 제 자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중년 여성들의 이혼 상담이 늘고 있어요. 다들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래요? 네. 당신만이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이 똑같이 느껴요. 보이지 않는 것, 당연시되는 것.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절차.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져야 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결심하신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세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낙엽처럼 떨어져야 할까요? 이 가족이라는 나무에서.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깨끗했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고 빨래가 개어져 있고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서연.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산책. 그래. 우리가 집안일 좀 했어. 서툴지만. 저는 깨끗해진 집을 둘러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식어버린 걸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거로는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해요. 알아. 우리가 하겠어.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변해서 불편해진 것 뿐일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진짜 변할 건지 아니면 며칠 후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건지. 알았어요. 지켜볼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가족들이 진짜로 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저는 정말 떠날 겁니다. 30년의 세월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식으면 마음도 식는다고 했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제 마음도 식었습니다. 이제 다시 데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차가운 채로 남을까요? 그것은 가족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빨래를 했습니다. 분홍색이 되어버린 흰 셔츠를 보며 당황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준호를 혼자 돌봤습니다. 힘들어했지만 저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변화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돌리기에는 어느 날 저녁 딸 서연이 집에 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회의 할 거예요. 다들 거실로 나와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연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서연아, 그건 미안해요, 엄마. 근데 이거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진짜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서연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엄마가 25살 때부터 쓴 일기예요. 결혼하기 전, 결혼 초기에 쓴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1995년 3월 5일. 오늘 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너무 기뻐서 울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화가가 되고 싶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95년 7월 12일. 오늘 진수 오빠를 만났다. 오빠는 내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했다. 나는 화가가 될 거라고 했다. 오빠가 응원한다고 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996년 2월 14일. 결혼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신다. 진수 오빠는 부모님 뜻을 따르라고 한다. 고민이 된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6년 4월 20일. 학교를 그만뒀다. 진수는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1997년 5월 3일. 민우를 낳았다. 행복하다. 하지만 그림은 더 이상 그릴 수 없을 것 같다. 아기 돌보느라 시간이 없다. 아들 민우가 숨을 죽였습니다. 1998년 9월 15일. 오늘 남편이 회식으로 늦게 들어왔다. 아이 둘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밥은? 이라고만 물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2000년 3월 2일. 오늘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서연이 울먹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2005년 7월 10일. 남편에게 그림 학원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해라고 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내 꿈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2010년 4월 5일. 오늘로 결혼 14년. 남편이 기념일을 잊었다. 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된 걸까? 2015년 2월 25일. 며느리가 들어왔다. 착한 아이다. 하지만 나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본다. 모두가 그렇게 본다.
며느리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손자가 태어났다. 예쁘다. 하지만 손자까지 돌보려니 내 시간은 하나도 없다. 나는 언제 나로 살 수 있을까? 2023년 10월 5일, 오늘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이 사람이 나일까? 25살의 한수진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누구일까? 서연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2일, 오늘로 결혼 29년.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남편이 대답했다. 그래, 그럼 저녁에 뭐 해줄 거야? 해주는 거구나. 받는 게 아니라. 나는 30년 동안 계속 주기만 했구나. 일기장을 덮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했어. 당신이 괜찮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 민우도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꿈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 지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을 그냥 당연히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는 가족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가족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동이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마음이 너무 식어버린 걸까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딸을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응.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우리는 알아서 할게. 이제 우리가 엄마를 돕는 거야. 엄마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남편의 손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제가 서랍에 넣어둔 그 반지. 이 반지, 내가 준 거잖아. 30년 전에. 그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당신을 아내로, 한 사람의 여자로 대할게. 약속해. 저는 남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에 쥐어진 낡은 반지. 30년의 무게가 담긴 반지. 하지만 이제는 그 반지를 다시 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반지는 이제 못 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과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 반지를 끼고 살았던 30년을 끝내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아주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정말 새로워야 해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 달라지면 돼? 평등하게요. 나도 내 꿈을 쫓고 당신도 당신 일을 하고 집안일은 함께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꼭 그렇게 할게.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들어요. 나는 이제 예전의 한수진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당신들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용서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눈물이 다 식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차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들이 진짜로 변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내가 증명할게.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그림. 더 이상 미완성이 아닌 완성할 그림. 1년 후 작은 미술학원 앞 한수진 아트 클래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그림을 배우러 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물화를 그려볼 거예요. 저는 이젤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붓. 행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학원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내가 할게. 뭐 먹고 싶어?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자였습니다.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 내가 해볼게. 맛은 보장 못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맛없어도 고마워요.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3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나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서 남편이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호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녀왔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어서 와. 어머님, 오늘 수업 어땠어요? 여보, 잠깐만. 거의 다 됐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은 여전히 무심할 때가 있었고, 아들은 철없을 때가 있었고, 며느리는 서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게 중요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 결과가 아니라 과정,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식탁, 남편이 만든 된장찌개는 싱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때? 좋아요. 많이 늘었어요. 다행이다. 요즘 유튜브로 요리 배우는데 재미있더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엄마 그림 전시회 한다고 했죠? 저희 다 갈게요. 정말? 고마워. 서연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첫 전시회인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아들과 며느리가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행복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응,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해요.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새 반지가 있었습니다. 은반지.
제가 제 자신에게 선물한 반지. 1년 전 미술학원을 열던 날 산 반지. 한수진에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꼈습니다. 오른손 약지에. 예전 결혼 반지는 왼손에 꼈지만 이번에는 오른손에 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6세의 한수진. 1년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도 살아있었습니다. 짧은 머리도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자. 거울 속에 제가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그렸던 그 나무. 계절이 바뀌어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무처럼 저도 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후에.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은행나무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그렸습니다. 나무 아래에 한 여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여자. 행복하게 웃는 여자.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 56년을 살아온 여자.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자.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여자. 눈물이 식으면 마음도 식는다고 했습니다. 제 눈물은 말랐고 마음도 식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새로운 눈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진정한 이해였습니다. 저는 그림을 완성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수진.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